상상해. 내일 갑자기 국가가 모든 돈을 잃고 파산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개인이 파산하면 집을 잃고 차를 빼앗기며 모든 재산이 사라집니다. 회사가 망하면 문을 닫고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죠. 그런데 나라 전체가 파산한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부터 국가 파산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파산한다는 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국가 파산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사실 국가 채무 불이행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자면 정부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아예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죠. 개인이 파산하면 법원에 가서 파산 신청을 하고 판사가 재산을 조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밟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법정 관리나 청산 절차를 통해 회사 자산을 매각해서 빚을 정리하죠. 그런데 국가는 어떨까요? 국가에는 파산 법원도 없고 정부 청사의 책상이나 의자를 가져갈 집행관도 없어요. 대통령이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가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면 실제로 무엇이 무너지는 걸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투자자들과 다른 나라들이 이 정부는 더 이상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돈을 빌리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지죠. 석유나 의료용품 같은 필수품을 수입하는 것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가끔은 생존을 위해서 자국의 핵심적인 자산에 대한 통제권까지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스리랑카가 2017년에 한반토타 항구를 중국에 99년간 임대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 국가의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 대출에 대한 문제였지만 비슷한 상황이 국가 단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죠. 결국 국가가 파산했다는 건 그 나라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국제적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다른 모든 것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국가 채무 불이행의 진정한 무서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더 갚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쇄 반응이 진짜 재앙인 거예요. 국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부패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긴 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서로 얽혀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계 경제는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무리하게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세수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빚은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복리로 계속 쌓이기 시작해요. 결국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자 지급에만 들어가고 정작 국민들을 위한 복지나 인프라 투자에는 돈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부채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과 비슷해요. 기존 빚을 갚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서 또 빚을 내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빌리는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더 이상 빌려줄 곳이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개인도 이런 상황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통화 가치 하락도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미국 달러로 돈을 빌린 국가들의 경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대출은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자국 통화로 세금을 걷어서 수입을 올리는데 빚은 달러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걸 통화 미스매치라고 부르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액수의 달러를 구하는 데 필요한 자국 돈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를 사는데 1,000원이 필요했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1달러에 1,500원이 필요하게 되면 똑같은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원화가 50%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빚의 규모가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돈이 갑자기 반 이상 늘어나는 것과 같거든요.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외부적 요인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나 주요 수출품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베네수엘라가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나라는 경제가 거의 전적으로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유가가 폭락하면서
정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석유 하나에만 의존했던 것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설상가상으로 국제 제재까지 겹치고 부패와 잘못된 경제 정책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어요.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채무 불이행까지 이르게 된 거죠. 베네수엘라의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가 완전히 무가치해져서 사람들이 화폐 대신 물물 교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정치적 불안정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달라지면서 일관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 정부가 진 빚을 다음 정부가 우리는 모른다며 갚기를 거부하는 일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에콰도르에서 2008년에 정확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일부 국가 부채를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고 선언하면서 의도적으로 채무 부이행을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갚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연재해도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지진,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인프라가 파괴되고 경제 활동이 중단됩니다. 특히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면 정부 수입이 급격히 감소해요. 카리브해나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 이런 위험에 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큰 허리케인이 그 나라 GDP의 상당 부분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가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렇게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번 지불을 놓치거나 이자 지급을 몇 달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만으로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게 됩니다. 현대의 금융시장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작은 소문 하나도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뉴스가 퍼지면 신용평가 기관들이 즉시 반응을 보여요.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 같은 기관들이 해당 국가의 신용 등급을 급격히 낮추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앞으로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가 새로 돈을 빌릴 때 훨씬 높은 이자를 내야 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요. 신용 등급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폭이 크면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자신들의 투자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통화, 국채, 주식, 그리고 기타 모든 자산에서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팔려고 하면 가격이 폭락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현상을 자본 유출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서로 더 싼 값에 팔겠다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자유낙하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나라에서 필요한 모든 수입품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비싸져 버립니다. 석유, 식료품, 의약품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사려면 외화가 필요한데 같은 양의 달러를 얻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자국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특히 식료품이나 연료를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상품 부족 현상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모든 물가가 급등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가가 매주 심지어 매일 오르고 상점 진열대가 텅텅 비어버리고 정전이나 단수 같은 인프라 마비도 일상이 됩니다.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유지할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전력회사나 수도공사 같은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거든요. 연료가 부족해지면 발전소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게 되고요. 계속 오르는 물가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은행 계좌가 언제든지 동결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저축한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급하게 현금을 뽑으려고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심리적 공포감이 실제 경제 상황보다도 더 큰 파괴력을 발휘할 때가 많아요.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지만 은행도 모든 고객에게 줄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은행들은 계좌 출금을 제한하거나 아예 동결시키기 시작해요. 어떤 은행들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요. 한 은행이 망하면 사람들은 다른 은행들도 곧 망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더욱 많은 돈을 빼내려고 합니다. 뱅크런은 전염성이 강해서
한 은행에서 시작된 공포가 다른 모든 은행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가요. 하나의 붕괴가 또 다른 붕괴를 부르는 연쇄 반응이 시작돼요. 전체 금융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무너져 내립니다. 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해요.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실물 경제도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런 모든 고통은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자연스럽게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요. 이것이 바로 국가들이 파산 직전까지 가더라도 채무 불이행만은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레바논에서 2019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가 바로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예요.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고 화폐 가치가 90% 이상 하락하고 국민들이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정부를 고소하거나 강제로 압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지불 지연만으로도 경제 전체를 붕괴시키고 신뢰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단 아무도 그 정부를 믿지 않게 되면 향후 몇 년간은 그 누구도 다시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채무 불이행에 빠진 국가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실제로 회복에 성공했어요. 다만 그 과정은 대부분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채무 불이행 이후에는 일반적인 차입 경로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전에 돈을 갚지 않았던 친구가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의 심정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빌려주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심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먼저 기존 부채를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지불 기간을 더 길게 늘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심지어는 빚의 일부를 아예 탕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헤어컷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늘 빌려준 쪽에서는 싫어하죠. 자신들의 돈이 일부 날아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결국 협상에 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부채 구조조정만으로는 보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당장 필요한 돈이 더 있거든요. 이때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들이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긴급 대출을 제공합니다. 세계은행은 장기적인 개발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요. 파리클럽이라고 하는 부유한 국가들의 모임에서는 부채 지불 연기나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많은 나라들의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상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런 국제기구들은 보통 상황이 심각해지면 개입해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도움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이런 구제금융에는 거의 항상 엄격한 조건, 즉 긴축 정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하는 조건들은 특히 엄격하기로 유명해요. 이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그 나라의 경제 정책을 국제기구가 결정하게 되는 셈이죠. 긴축 정책이라는 건 정부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지출은 대폭 줄이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공항이나 전력회사, 통신회 같은 공기업들은 공기업들을 민간에 매각하라는 조건들을 말해요. 그리고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조건들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국의 자존심과 주권을 외국에 팔아넘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스 경제 위기 당시 그리스 국민들이 독일에 대해 분노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예요. 게다가 이런 정책들은 공무원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각종 보조금이 삭감되고 물가는 더욱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예요. 부채를 구조조정하고 긴급 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면서 정말로 달라졌나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 국가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예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두 번 다시는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마치 돈 관리를 못해서 여러 번 돈을 못 갚았던 친구가 이번엔 정말 달라졌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몇 년간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비로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거든요. 다행히 일부 국가들은 실제로 이런 어려운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쳐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여러 차례 채무 불이행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리스는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개혁 과정을 거친 후에
천천히 회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스리랑카는 2022년에 채무 불이행을 겪은 후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상을 통해 회복 과정을 시작했고요. 물론 이런 회복 과정에서 국민들 겪는 고통은 상당해요. 현대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회복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우루과이입니다. 2002년에 우루과이는 인근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여파로 심각한 뱅크런을 겪으면서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갔어요.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지원과 미국의 긴급 대출 그리고 과감한 부채 구조 조정과 핵심적인 개혁들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현재 우루과이는 칠레와 함께 남미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발달한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정말 드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우루과이의 성공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지만 동시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지도 보여줍니다. 회복 과정에서 실업률이 치솟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거든요. 결론적으로 국가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고 빠르지도 않아요. 때로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국민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나라들의 이야기를 했으니 부유한 나라들은 어떨까 궁금하실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정말 파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대부분의 대출 기관들은 미국 달러로 돈을 빌려줍니다. 달러가 글로벌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에요. 즉 미국은 기술적으로 자국 통화인 달러로 돈을 빌리는 셈이죠. 그리고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미국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언제든지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화주권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강력한 특권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부채와 관련해서 누리는 독특하고 강력한 특권이에요. 하지만 돈을 무작정 많이 찍어내는 것도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경제에 달러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달러의 가치 자체가 급격히 떨어질 위험도 있어요. 미국도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찍어내지는 않아요. 실제로 미국도 채무불이행 직전까지 간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2011년과 2023년에 정치인들이 부채 상한선 인상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정부가 거의 채무불이행 직전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실랑이를 벌였던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미국에는 부채 상한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은 빌릴 수 없다는 법적 제한을 의미해요. 재미있는 점은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상한선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부채 상한선은 계속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제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채무 불이행 위험만으로도 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기에 충분했어요. 2011년에는 주요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부채 상한 위기가 일어난 지 며칠 만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이 너무 불안정해 보이고 부채를 관리할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이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2023년에도 정치인들이 또다시 마지막 순간까지 실랑이를 벌인 후에야 합의에 도달했는데 이번에는 피치라는 다른 신용평가 기관이 미국 신용 등급을 AA로 낮췄어요. 신용평가 기관들은 미국의 정치적 불공정성과 부채 관리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부채 상한선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반복되면서 미국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는 거죠. 미국이 실제로 채무불이행을 한 적은 없지만 채무불이행 가능성만으로도 미국의 국제적 평판에 상처를 입히기에 충분했던 거죠. 전 세계 경제가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채무불이행은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로 채무불이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은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일본은 GDP의 260% 이상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채무 불이행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다른 나라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부채 대부분이 일본 중앙은행과 일본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외국인들에게 빚진 게 상대적으로 적어서 외화 부족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은 거죠. 게다가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일본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고 일본 엔화도 여전히 안전한 통화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부유한 국가들도 여전히 채무 불이행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은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나 신뢰도 하락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 능력보다는 정치적 의지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부유한 국가들은 기술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 수단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국가는 개인이나 회사처럼 파산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 법원도 없고 자산을 압류당하는 일도 없어요. 국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펄럭이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국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 그 결과는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참혹할 수 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고통받게 되니까요. 핵심은 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신뢰가 붕괴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정부의 채무 지불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는 순간 투자자들이 주랭랑을 치고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수입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일자리가 대거 사라집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가장 크게 겪는 건 바로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들이 채무 불이행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송을 당할까 봐서가 아니라 신뢰를 잃을까 봐서 말이에요. 그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른 모든 것들도 함께 무너져 버리거든요. 국가 경제에서 신뢰는 정말로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